다크 심리학 파트 2.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시간과 피로가 은밀히 우리의 판단을 조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크 심리학 사용자들은 핵심 요청을 하기 전에 일부러 결정 피로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일주기 리듬이란 것이 있다. 시간에 따른 인체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므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전에는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적인 제안이 설득력을 얻기 쉽다. 반대로 오후로 갈수록 피로가 쌓이고 주의력과 인내심이 줄어든다. 이런 타이밍 전략은 설득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선택하고 월초와 월말의 차이도 활용한다. 설득자는 이 심리의 파도를 읽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말을 꺼낼 줄 알아야 한다. 타이밍 전략은 강력하지만 역시 남용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상대가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후회로 이어지고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한다. 만약 누군가 타이밍 기법을 사용한다고 생각되면 그때 결정하기를 거부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희소성을 이용하기.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성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원시시대의 식량, 물, 짝짓기 상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크 심리학 사용자는 이 점을 이용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희소한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신호만 받으면 자동으로 반응한다. 조종자들은 주로 시간을 제한해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오늘까지만, 기간 한정 판매 등의 시간의 압박으로 사람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그리고 수량을 제한하여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남은 자리 2개 한정 수량 또는 선착순 마감 등의 수량 제한을 걸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회적 증거 효과까지 덤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종자들은 대상자가 선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 VIP 고객만 이용 가능한 혜택 같은 것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다른 것들처럼 희소성도 조작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선착순이나 조건이 맞는 직원 우선 등의 조건을 걸어 희소성을 조작한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희소성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희소성에 현혹되지 말고 그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3부 감정 조작의 기술. 사소한 친절로 빚을 만든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이 점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호의로 시작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빚을 만든다. 사회심리학자 데니스 리거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이 대기 중일 때 한 그룹의 대기자들에게는 복권 판매자가 콜라를 사와서 나누어 주었고 한 그룹의 대기자들에게는 콜라를 나눠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두 그룹의 대기자들에게 복권을 판매했다. 이때 콜라를 받은 대기자들은 콜라를 받지 않은 대기자들보다 2배 이상의 복권을 구매했다. 판매자에 대한 호의나 호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빚이 생겼다는 심리적 사실 자체였다. 호의의 함정은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허용하게 되면 점차 더 큰 요구도 받아주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큰 부탁으로 발전하는 심리적 기법은 한 발 들이밀기 또는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아주 손쉬운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보다 약간 큰 부탁을 하고 다음으로는 조종자가 원하는 그것을 부탁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작은 호의에 응하는 순간 이미 관계의 고리를 만든 셈이고 그 다음에도 점점 더 큰 요구에도 끌려 들어가게 된다. 교묘한 조종자는 언제나 작은 부탁, 작은 호의에서 출발한다. 호의를 베푸는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큰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작은 호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더 강한 의무감을 실어줄 수 있다. 차곡차곡 부담을 쌓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땐 자신이 예전에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 언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눈치채기 어려운 호의의 함정을 피하는 법은 무엇일까? 먼저 그것이 호의의 함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호의를 베푼 후 요구가 따라온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와 그의 요구를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평소에 진정한 호의와 조작된 호의를 구별하는 안목은 꾸준히 길러야 한다. 공포호소. 공포호소는 위험성을 부각시켜 사람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략으로 정치, 마케팅, 인간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포호소는 정치 영역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와 혼란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면서 국경 경비 강화라는 해법도 제시한다.
다크 심리학 사용자는 대상자의 타이밍에 맞춰 조종을 시도한다. 상대가 새학기 이직, 결혼, 출산 같은 시점일 때 그들의 긴장과 불안을 이용해 공포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공포 상황에서 해결책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제시한다.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상대는 스스로 대안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며 그 길로 걸어 들어간다. 공포 호소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공포의 강도가 적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지나친 공포는 오히려 체념과 포기를 발생시킨다. 회사의 경우 이 공포 호소가 많이 사용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공포 메시지를 전달한 후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오히려 승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공포 메시지를 전달한 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이 공포 자극은 부작용도 크다. 반복적인 공포 자극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상대에게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공포 기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공포에 대한 진위를 따져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봐야 한다. 누군가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려면 분노를 유발하면 된다. 분노는 원시적 본능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몸을 점령한다. 냉철한 사고는 멈추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만 남게 된다. 분노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 수도 있다. 분노는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산된 무기이다.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크 심리학 사용자는 상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로 분노를 일으킨다. 상대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그의 마음을 흔든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는 상대의 개인적인 상태에 따른 방아쇠를 당긴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평한 평가를 받는다고 부채질하는 것이다. 다크 심리학 사용자는 상대의 마음에 성공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후 그 분노가 향할 표적을 정해주고 해결할 행동을 제안한다. 분노 조작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의도한 것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분노가 조종자 자신에게 향할 위험도 있다. 만약 누군가 분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책감 이용하기. 죄책감 유발은 자기 비난과 사회적 의무감이 결합된 복합 감정을 조작하는 기법이다. 죄책감을 심어주면 대상은 조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기도 한다. 죄책감의 진짜 위험은 한 번 심어진 죄책감이 조종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죄책감을 심어놓으면 대상은 내부에서 작동하는 자기 검열 시스템이 되어 조종자의 기대에 맞추려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한다. 조종자는 다양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죄책감을 심으려고 한다.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령 이런 식이다. 날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상대방은 관계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자극받아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소속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직 또는 단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회사의 사정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경우다. 죄책감 조작이 반복되면 관계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죄책감 기반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한다. 죄책감 조작을 당하고 있다면 그 조종자의 의도가 배려의 의도인지 조종하기 위한 것인지의 구분이 필요하다. 4부 관계 조작의 기술.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미러링과 페이싱이 그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닮은 존재를 본능적으로 더 신뢰하고 호감을 느낀다. 미러링과 페이싱은 상대의 행동 패턴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친밀감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조종 기법이다. 미러링은 상대의 말투, 제스처, 표정 등을 따라하는 것이고 페이싱은 상대의 속도와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기법이다. 차트랜드와 바르라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실험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한 실험군은 따라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호감도가 40%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앞에 앉은 상대의 몸짓을 따라하는 것으로 상대는 조종자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끼며 요구나 제안에 더 쉽게 동의하게 된다. 미러링 효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만든 후 신뢰를 얻고 점차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직장에서라면 상사의 취향을 파악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취향인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다. 미러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속도의 조절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얕은 모방에서부터 깊은 감정적 교류로 나아가는 것이 조종자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미러링과 페이싱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미러링 기반의 관계는 깊이가 없다. 상대가 미러링을 눈치챘을 땐 모든 신뢰는 무너진다. 관계의 밀당.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번 높이 올라간 사람이야말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 이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화와 가치 절하 기법이다. 처음에는 상대를 극찬하다가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방법이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에 상대방은 혼란을 겪으며 다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매달리게 된다.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될 때 상대방은 오히려 관계에 더 강하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을 간헐적 강화라고 한다.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가끔씩 주어지는 다정한 말이나 스킨십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강렬한 보상으로 각인된다. 이상화와 가치절하 방식은 상대에 대한 평가권을 독점하는 전략이다. 이 방식으로 상대방의 자아상을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며 조종자의 평가에 의존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종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게 된다. 이상화와 가치 절하 방식의 피해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만약 이런 조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즉시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 고문. 가장 잔인한 조종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다크 심리학 사용자는 상대방의 꿈과 희망을 미끼로 사용한다. 미래 위조 기법은 실현할 의도가 없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조종 기법이다. 이 미래 위조 기법이 위험한 이유는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이 더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미래 약속 조작은 진짜 행복이 항상 미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 계속해서 조종자의 약속에 의존하게 만든다. 미래 위조 기법은 항상 구체적인 수치와 시점, 그리고 장소를 언급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이 신빙성 있는 정보로 인식되도록 꾸민다. 또한 상대방이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여 끝이 없는 기다림을 견디게 만든다. 조종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상황과 외부 사정의 탓으로 돌려 그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며 위기를 넘긴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이어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이 미래 약속 조작은 반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상대방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오부 유지와 강화의 기술. 조종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행동 반복 강화는 특정 행동을 반복시켜 상대방의 기본 습관이 되도록 설정하는 조종 기법이다. 반복된 행동을 하여 습관이 되면 상대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는다. 반복된 행동은 뇌에서 자동화 처리되어 의식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행동 반복 강화의 최종 목표는 상대방이 조종자 없이도 조종자가 의도한 행동을 자동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자동화는 습관 루프로 설명된다. 특정한 신호가 주어지면 정해진 반복 행동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 결과로 얻는 보상이 뇌에 각인된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상사가 주말에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반복되면 부하는 매주 월요일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주말 일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반복 행동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때 상사는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것이 보상으로 작용한다. 주의할 점은 급속한 행동 반복 강화 전략의 확대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리적 감옥의 가두기. 조종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감옥을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떠나지 못하도록 인지적, 감정적 장벽을 만들어 의존을 강화하는 조종 기법이다. 떠나면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벽이 되고 그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족쇄가 된다. 너는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인재야. 다른 곳에 가봤자 쓸모없을 거야. 이렇게 상사가 말하는 순간 직원은 실제로는 더 나은 기회가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 안주하게 된다. 심리적 감옥을 만드는 최종 목표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들어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통제이다. 스스로 이탈을 포기하도록 이탈 시 발생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을 과장하여 말해준다. 또한 현 상황을 이탈하여 새로운 대안을 취할 경우의 가치를 폄하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각 챕터들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크 심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사용 의도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심리 조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지켜보았다.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심리 조종 기법의 집약체였다. 또한 스탈린이 소련의 국민들을 통제한 것도 공포와 의심의 체계적인 활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교묘한 조종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다듬어져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과 분노를 조작해 더 많은 시간을 그 플랫폼에 묶어둔다. 기업들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동원해 소비자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이 책의 지식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한다. 타인을 조종하는 자는 일시적인 권력을 얻겠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심리학 책들이 이론적으로 심리학에 접근했다면 이 책은 다른 사람을 심리 기법을 통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 가이드와 같은 책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읽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 효과들은 이미 다른 심리학 책들, 예를 들어 설득의 심리학 시리즈에도 나오는 것들이지만 그 심리 효과들을 특정 상황과 특정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책이다.